예루살렘의 복도들 사이와 정치적 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 아말리크 1세와 쿠르트네의 아니스의 딸 시빌라는 예루살렘의 왕좌가 특권이 아니라 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장했습니다. 위태로운 동맹, 갑작스러운 죽음, 끝없는 압력 속에서 젊은 공주는 폭풍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여왕이 됩니다. 아말리크 1세와 논란의 인물인 쿠르트네의 아니스의 딸로서 시빌라는 예루살렘 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긴장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실 궁정에서 길러진 그녀는 공주로서뿐 아니라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분파들에 둘러싸인 왕자의 장제적 계승자로서도 교육받았습니다. 이른 시기부터 그녀는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미소 짓는 법과 자부심 강한 십자군 귀족들을 상대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를 저울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오라비인 젊은 보드행 4세, 즉 예루살렘의 나병왕으로도 알려진 왕의 건강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나병이 진행되면서 왕국이 계승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모든 시선이 시빌라에게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살라딘의 커져가는 위협과 내부 결속의 붕괴에 직면하던 시기, 그녀는 왕조의 연속성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주의 결혼은 국가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각 파벌은 자기 영향력을 확보해줄 구원자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시빌라의 어머니 아니스는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1176년 젊은 공주는 명망 높고 존경받는 서방의 귀족 몽페라의 기욤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합은 성대하게 축하되었고 잠시나마 안정의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기욤은 몇 달 뒤 말라리아로 사망했고 시빌라는 임신한 채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보드행의 탄생은 나병이 심각하게 진행된 보드행 사시왕이 자녀를 둘 수 없었기에 예루살렘 궁정이 그토록 갈망하던 남자 후계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빌라는 이제 과부이자 미래의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결과 동맹과 불신과 야망이 얽힌 복잡한 그물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지위는 동시에 취약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조작의 표적이 되었지만 계승게임의 핵심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병왕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동안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궁정에서 입지를 다진 위진양의 아말리크가 동생 위진양의 길을 동방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시빌라의 어머니는 그를 즉시 이상적인 동맹자로 보았습니다. 충성스럽고 쉽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 파벌들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80년 시빌라는 기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왕국의 남작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트리폴리의 레몽 3세와 이벨린 형제들 같은 귀족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기가 이미 불안정한 십자군 정치의 균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보드행 4세의 변세가 예전처럼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긴장은 높아졌고 그는 기를 섭정으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슬림의 위협 앞에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 기는 고립되었습니다. 시빌라 자신도 남편에 대한 충성심과 왕국에 대한 의무 사이에 끼인 채 비난과 속삭임과 폐의를 노린 음모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드행 4세가 병에 굴복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죽은 왕의 비를 이은 것은 그의 조카인 어린 보드행 5세, 곧 시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치세는 짧았고 이른 죽음 뒤 왕국은 새로운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시빌라는 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 왕을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기와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그녀는 대관식을 치른 뒤 다시 기를 선택해 직접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궁정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시빌라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위진양의 기의 대관은 예루살렘 왕국을 화해할 수 없는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일부 파벌은 새 왕의 권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만 트리폴리의 레몽 3세, 이벨린 가문, 그리고 군사 엘리트의 상당수는 기를 무모한 모험가로 보았고 살라딘의 커져가는 위협에 맞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내부 다툼으로 이미 약해진 왕국은 이제 붕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면밀히 지켜보던 살라딘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무슬림 세력을 결집시키고 십자군 국가들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했습니다. 위기는 1187년 7월에 폭발했습니다. 샤티영의 르노와 성전 기사단 같은 가장 급진적인 동맹자들의 압박을 받으며 기는 대군을 이끌고 세포리스를 떠나 무슬림에게 포위된 티베리아스 요새를 구원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계획은 경솔했습니다. 불타는 갈릴리의 한여름에 십자군 군대는 물을 구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을 가로질러 행군했고 살라딘의 군대는 빠르고 교활하게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7월 나흘 갈릴리 바다 근처 하틴의 고원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목마르고 혼란스러우며
무슬림이 피워올린 연기에 뒤덮인 십자군은 붕괴했습니다. 하티메뿔 전투는 라틴 왕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남작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지니고 다니던 성스러운 성유물인 진정한 십자가는 잃어버렸습니다. 샤티용의 르노는 살라딘 자신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위진양의 기는 목숨을 건졌지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시빌라는 패전 소식을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의 끝을 목도한 사람의 무게로 받아들였습니다. 권력을 잃은 과부이자 폐허가 된 왕국의 여왕으로서 그녀는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자원으로 도시의 방어를 조직하려 했습니다. 10월,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군대도 증원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1187년 10월 2일, 이벨린의 발리앙이 이끈 협상 끝에 예루살렘은 항복했습니다. 시빌라는 위엄을 지킨 채 재산도 왕실 근위도 없이 성도를 떠났지만 여왕의 용기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던 티레로 향했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그녀는 다마스쿠스에 갇힌 길을 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남편 선택을 굳힌 그 충성은 불운의 무게 아래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1년 뒤 기는 살라딘에 의해 석방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왕으로서 기의 존재가 십자군을 더욱 약화시키고 더 유능한 지도자들이 부상하는 것을 막아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88년 시빌라는 남편과 재회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부부는 탈환에 나섰습니다. 권위를 되찾으려 한 기는 티레로 갔지만 이미 남작들과 민중의 지지를 받아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몽페라의 콜라트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패배한 기는 남아있는 명예를 끌어모아 여전히 무슬림의 손에 있던 아크레를 포위하러 진군했습니다. 시빌라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포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89년 제3차 십자군의 서방군이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포위는 더디고 고된 데다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곳은 습한 도시로 모기가 들끓었고 열병과 역병의 창궐이 잦았습니다. 병사와 순례자들의 고통 속에서 시빌라는 흔들림 없는 존재로 두드러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잃었음에도 여왕은 부선자들 사이에서 연민을 보였고 비극 앞에서 조용한 회복 탄력성을 드러냈습니다. 1190년 여름, 열병이 마침내 그녀를 덮쳤습니다. 먼저 오한이 왔고 이어 선망이 뒤따랐습니다. 며칠 사이 긴 여정으로 이미 약해진 여왕의 몸은 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두 딸도 병에 걸려 곧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빌라의 죽음으로 위진양의 김은 아내뿐 아니라 자신의 정통성을 떠받치던 기반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예루살렘 왕좌에 대한 그의 권리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몽페라의 콘라트가 이끈 남작들은 힘을 합쳐 그를 계승해서 결정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시빌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영광에서 멀리, 평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충성, 비극, 그리고 조용한 용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연대기 작가들에게 부당하게 다뤄졌음에도 그녀는 십자군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몰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무너져가고 있던 왕국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세우려 했던 한 여인으로서 말입니다.